한국이 거기서 뭘 하겠어? 하지만 한국이 EU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모잠비크 국가재난급 대홍수, 30초의 정전, 6,800만 명의 산소가 멈췄습니다.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25명이 서울로 직접 날아왔습니다. 유럽은 발전기만 찾았고 한국은 바로 시스템을 돌렸습니다. 중국은 510억, 한국은 240억. 판을 뒤집은 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술이 한국전쟁 폐허에서 배운 생존 본능이었다는 겁니다. 모잠비크, 그 참혹한 현장에서 결국 땅에 엎드린 건 중국과 유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새벽 5시 58분 모잠비크 가자주의 대피소 회의실에서 저는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윈터스, 사람들은 저를 렉스라고 부르죠. 저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EU 산하 위기 대응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죠. 아니, 사실 오만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회의실 안은 습한 공기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고 밖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그저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여기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형 재난은 유럽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아프리카 재난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놓인 현장 라디오에서 갑자기 긴급 방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자주에서 3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대피했습니다. 주 전체 면적의 40%가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반복합니다. 30만 명 이상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피소 밖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고 의료용 냉장 컨테이너가 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딱 30초 동안 모든 전기가 꺼졌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경보음이 귀를 찢듯 울려 퍼졌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산소통 라인이 멈췄다는 걸요. 의료구역에 있던 중환자들의 생명줄이 끊긴 겁니다. 저는 공황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발전기. 누가 발전기 좀 빨리 돌려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6년을 살면서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녔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얼마나 무력한 인간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손에 땀이 흥건히 맺혔고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레일라 사딕 39세의 데이터 저널리스트였죠. 레일라는 현장 취재형 기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고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숫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차이너 애프러카 랜딩 2024달러이 .1비 로어스트 신스 팬데믹. 레일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렉스, 당신이 그토록 믿는 큰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여전히 거만하게 대답했죠. 작동하는 기술이요? 한국이요? 제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피소 입구 쪽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팀의 차량이었죠. 차 문에 붙은 로고가 희미한 비상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WATER, AI, EMERGENCY.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와서 쇼를 하네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훗날 제 얼굴에 그대로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회의실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저는 손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제 손가락 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윈터스, 46세입니다. EU 산하 위기 대응 컨설턴트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다니며 20년 넘게 아프리카 대륙을 오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선진국 출신이라는 우월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개발 원조라는 게 결국 돈 낭비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했고 현장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그저 통계 숫자로만 계산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제 눈에 그저 반도체나 만드는 공장 국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30초 동안의 정전이 제 오만함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요. 레일라는 제 옆에 서서 태블릿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표정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팩트와 데이터로 무장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그녀가 불편했습니다. 제 편견을 정면으로 깨부수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기도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들어와 바닥에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도 시계 초침 소리처럼 들렸죠.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시간이요. 한국팀의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 제가 모르는 판이 돌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다는 느낌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30초의 정전, 30만 명의 대피민,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쇼라는 한마디, 이 모든 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발전기가 다시 돌아가고 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1분도 가지 않았죠. 레일라가 저를 벽 쪽으로 몰아붙이듯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 든 태블릿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렉스, 당신은 지금 홍수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남부 아프리카의 진짜 문제는 홍수만이 아닙니다. 레일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30만 명이 집을 잃었는데 홍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레일라는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남부 아프리카에서 6,800만 명이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가 발표했어요. 이 지역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6,8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30만 명의 홍수 피해도 엄청난 규모인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국제사회가 움직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레일라는 제 말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움직였나요? 정말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국제사회의 대응은 항상 늦었고 항상 부족했습니다. 약속은 많았지만 실제 집행은 더뎠죠. 레일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전력입니다. 그녀가 새로운 화면을 넘겼습니다. 카리바댐의 사진이 보였죠. 저도 그 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베지강에 있는 거대한 수력 발전댐으로 잠비아와 짐바브웨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었으니까요. 카리바댐의 수위가 가뭄으로 인해 심각하게 낮아졌어요. 발전량이 급감했고 그 여파가 병원, 정수시설, 식량 유통망까지 모두 흔들고 있습니다. 레일라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대피소가 바로 그 증명이었습니다. 30초의 정전으로 산소통이 멈췄고 의료 장비가 꺼졌고 사람들은 공황에 빠졌죠. 만약 전력 공급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이 대피소는 생명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될 겁니다. 저는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입술을 핥았지만 입안은 여전히 건조했죠. 그럼 이건 단순한 홍수 재난이 아니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레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난이 모든 걸 악화시키고 있죠. 저는 회의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만 명의 홍수 피해, 6,800만 명의 가뭄 피해, 그리고 무너지는 전력망. 세 가지가 한 줄로 엮이면서 거대한 재앙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복합적인 재난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동안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숫자만 보고 보고서만 쓰고 현장의 실체는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레일라는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렉스, 당신은 지금까지 돈의 크기만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레일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시스템이요? 무슨 시스템 말입니까? 레일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밖을 가리켰죠. 한국팀이 대피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움직였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의료구역으로, 한 사람은 정수시설로, 또 한 사람은 전력 분배반으로 향했죠.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그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레일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2024년 중국의 아프리카 신규 대출이 21억 달러로 떨어졌어요. 팬데믹 이후 최저치죠. 큰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21억 달러, 2.1비. 아까 태블릿에서 본 그 숫자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건가요? 레일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주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큰돈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솔루션이 더 중요해졌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홍수와 가뭄, 두 개의 재앙이 이 땅을 번갈아가며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난이 모든 걸 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아무리 큰 돈을 쏟아부어도 정전이 나면 모든 게 멈춥니다. 병원의 인큐베이터가 멈추고 정수시설이 멈추고 식량 저장고의 냉장 시스템이 멈추죠. 그럼 사람들은 죽습니다. 30만 명이든 6,800만 명이든 상관없이요. 저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레일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렉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계속 편견을 붙잡고 있을 건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할 건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죠. 저는 한국팀이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엇을 가져왔는지, 정말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0만과 6,800만, 두 개의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저는 그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무게에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브뤼셀 본부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죠. 유리창에 빗방울이 똑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회의실 안은 커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동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이 서울에 간다고요? 사진이나 찍고 악수나 하다 끝날 겁니다. 그런 정상회의가 뭘 바꾸겠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고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정상회의란 게 다 그런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잠비크 대피소에서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레일라가 제게 공식 보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6월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 48개국 대표단이 참석했어요. 그중 25명이 국가원 수급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명의 국가원 수급이라는 건 결코 가벼운 행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서울로 간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진 촬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레일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언이 내부 회의록에 남았어요. 이번 현장 파견 평가에 편견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치솟았죠. 저는 방어적으로 대꾸했습니다. 편견이라고요? 저는 그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수많은 회의들이 실제로 뭘 바꿨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었죠. 레일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요? 당신은 회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웃었어요. 그게 전문가의 태도인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실제로 그 정상회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입견으로 판단했을 뿐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제 눈에는 그저 이류로만 보였던 겁니다. 레일라가 태블릿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분야를 보세요. 물관리, 재생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보건의료, 농업기술. 이게 단순한 사진 찍기 행사로 보이나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각 분야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이 나열되어 있었고 예산 규모와 일정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협력 계획이었죠. 저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실행은 다른 겁니다. 레일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약속과 실행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팀이 온 겁니다.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팀이 의료구역에서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죠. 마치 이미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고 제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레일라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기자들이 감정으로 세상을 망치는 겁니다. 팩트만 보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레일라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렉스. 당신 같은 전문가가 편견으로 현장에서 사람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을 잃게 만든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판단이 사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고서의 숫자였고 통계였고 예산 배분의 문제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30초의 정전으로 산소통이 멈췄던 그 순간을 떠올리자 레일라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 편견이, 제 오만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일라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등받이가 차갑게 느껴졌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제가 한 달 전 브뤼셀에서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진이나 찍고 끝날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5명의 국가원 수급이 서울로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해결책을 제시했던 거죠. 레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렉스, 인정하기 싫겠지만 당신은 틀렸어요. 그리고 그 틀린 판단이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자존심은 여전히 제가 옳다고 소리쳤지만 이성은 제가 틀렸다고 속삭이고 있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제가 쌓아온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레일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핵심 약속을 보여줬죠. 한국은 공적개발 원조 ODA를 2030년까지 최대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수출금융은 약 14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죠. 합치면 240억 달러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240억 달러, 24비. 분명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죠.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약속은 쉽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거죠. 모든 나라가 아프리카에 큰 돈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봤죠. 바로 그때 한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강도현, 42세의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얼굴에는 현장의 먼지와 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과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죠. 강도현은 저를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행을 쉽게 만들려고 운영 방식을 바꿉니다. 사람이 매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시스템이요? AI 말하는 겁니까? 전기가 끊기면 끝이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30초만 정전이 와도 모든 게 멈추는데요. 제 목소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강도현을 무시하고 싶었고 그가 가져온 해결책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도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켜서 저에게 보여줬죠. 화면에는 복잡한 전력 분배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와도 최소 운영이 유지되게 설계합니다. 필수 라인, 의료와 정수시설만이라도 살리는 겁니다. 전체를 다 살릴 수 없으면 생명과 직결된 부분부터 지키는 거죠.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전력 분배도는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각 구역마다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었고 비상 상황에서 어떤 라인을 먼저 살릴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속으로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강도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은 전력망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전력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이 작동하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전력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만든다는 발상이 신선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조 프로젝트는 이상적인 조건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훈련된 인력이 충분하다는 가정 아래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는 끊기고 인프라는 무너지고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런 현실을 전제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강도현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결국 기술이지 않습니까? 기술은 고장나고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듭니다.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강도현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기술일수록 고장이 잦고 유지보수가 어렵죠. 우리가 가져온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기술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기술.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첨단 기술은 멋지고 효율적이지만 고장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단순하고 튼튼한 기술은 덜 효율적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죠. 레일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렉스, 한국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 자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잖아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는 거죠.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조건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을요. 저는 레일라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죠.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족한 자원, 불안정한 정치, 국제적 고립. 그런 조건에서도 한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한국이 아프리카에 줄 수 있는 진짜 가치인지도 모릅니다. 강도현이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공구와 센서, 그리고 작은 배터리 팩이 들어있었죠. 지금 이 대피소의 전력 분배를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정전이 와도 의료구역과 정수 라인은 최소 6시간 이상 작동하게 만들 겁니다. 강도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었을까요?
강도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보고서만 썼지만 강도연은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무력감이 다시 한번 저를 짓눌렀습니다. 강도연이 나가려다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240억 달러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강도연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240억 달러, 30만 명, 6,800만 명, 21억 달러. 모든 숫자가 뒤섞이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한가운데에는 강도연 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요.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지만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대피소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의료구역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죠. 냉장 약품 온도 경보였습니다. 백신과 혈액 보관용 냉장고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의사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요. 이 상태로 가면 백신이 다 상할 겁니다. 백신이 상한다는 건 곧 아이들이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강도연을 찾았습니다. 제가 강도연을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놀라게 했죠. 언제부터 제가 그를 믿기 시작한 걸까요? 강도연은 이미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전력 분배반을 열고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임시로 전력 분배를 바꾸겠습니다. 조명 라인 일부를 끊고 의료구역에 전력을 더 보낼 겁니다. 저는 조명을 끈다는 말에 움찔했습니다.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강도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어두운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상하면 아이들이 죽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도연의 판단은 명확했고 옳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게 바로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강도연은 신속하게 작업했습니다. 전선을 옮기고 회로를 조정하고 센서를 재설정했죠. 10분도 안 돼서 의료구역의 전력이 안정됐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고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저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강도연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임시 조치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 용량을 늘려야 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강도연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물 공급이 끊긴 겁니다. 대피소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고 정수시설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불안해했고 일부는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한 남자가 물통을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했고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죠. 다시 한번 강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배관 데이터를 태블릿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수 지점을 찾았습니다. 역류도 발생하고 있네요. 강도연은 몇 명의 현지 인력을 이끌고 배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배관은 대피소 뒤편 진흙탕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주저없이 진흙 속으로 들어가 배관을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과 옷이 진흙으로 범벅이 됐지만 강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수 지점을 찾아내고 임시로 연결 라인을 만들었죠. 30분 후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싸움은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강도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저는 참지 못하고 강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데모 아닙니까? 쇼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방어적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죠.
강도현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게 쇼라면 지금 밖에서 우는 아이들부터 멈춰야죠.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도현은 태블릿을 꺼내 운영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시간별로 전력 사용량, 물 공급량, 의료 장비 가동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림이 오고 우리는 대응하죠. 이게 쇼로 보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낭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강도현과 한국팀이 가져온 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솔루션이었죠.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보고서만 쓰고 회의에서만 말하고 숫자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강도현은 직접 손으로 배관을 고치고 전력을 연결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진짜 전문가일까요? 저는 주먹으로 침낭을 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레일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일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했나 보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죠. 레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렉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저는 레일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틀린 건가요? 레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틀렸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편견이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렉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강도현은 여전히 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제 안의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꺼내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레일라와 마주 앉아 말했죠. 그래도 중국은 결국 돈으로 판을 바꿉니다.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규모에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제 목소리에는 마지막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막대했고 그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중국이라는 카드를 꺼내면 제 논리가 살아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레일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9월 중국 마이너스 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중국은 향후 3년간 약 510억 달러 지원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봐요, 510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240억 달러와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레일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다릅니다. 2024년 중국의 아프리카 신규 대출은 21억 달러로 떨어졌어요. 팬데믹 이후 최저치죠. 약속은 크지만 실제로 쓰이는 돈은 줄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510억 달러와 21억 달러,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이 보였습니다. 약속과 실행의 차이였죠. 레일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처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무조건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건을 따지고 수익성을 따집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집행액이 크게 줄었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중국도 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한정 돈을 쏟아부을 수 없게 된 거죠. 레일라가 덧붙였습니다. 렉스, 숫자가 크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팀이 여전히 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정수시설을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은 전력 라인을 정비하고 있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불평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건 돈이 아니라는 걸요. 이들이 가져온 건 시스템이었고 운영 방식이었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솔루션이었습니다. 510억 달러든 240억 달러든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느냐였죠. 레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렉스, 중국의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아프리카에 많은 기여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단순히 큰 돈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정전에도 멈추지 않는 운영, 그게 필요한 시대예요. 저는 레일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숫자에만 집착했습니다. 예산 규모, 투자액, 지원 금액.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실체를 보지 못했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현장에서 무엇이 작동하는지,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레일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답인가요? 레일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방식이에요. 아프리카는 지금 복합재난 상황입니다.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오고 전력망은 불안정하고 의료와 식량 공급이 끊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큰 건물이나 화려한 인프라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시스템. 그게 바로 강도현과 한국팀이 가져온 것이었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레일라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확신, 선진국 출신이라는 우월감,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는 버릇. 모든 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레일라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레일라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서 배우세요. 강도현에게서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진흙탕을 밟으며 강도현에게 다가갔죠. 강도현은 배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와줄 게 있습니까? 강도현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구 좀 건네주시겠어요? 저는 공구를 건넸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손으로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피소는 안정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의료구역의 환자들은 회복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잠비크 가자 주 주지사가 대피소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기자들이 몰려왔고 카메라가 설치됐죠. 주지사는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새 건물이 아닙니다. 정전에도 멈추지 않는 운영입니다. 주지사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지사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가져온 건 건물이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고 운영 방식이었고 정전에도 멈추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물 관리, 전력 분배, 의료 장비 우선순위 설정.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약속했던 협력의 축, 물 관리와 인프라와 운영 역량 강화가 바로 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일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저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설이 끝나고 레일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전 대피소 회의실에서 제가 했던 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와서 쇼를 하네요.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영상은 대피소 CCTV와 레일라의 다큐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죠. 레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했던 말이에요. 기억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요. 저는 한국을 비웃었고 그들의 노력을 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쇼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제 얼굴에 담긴 오만함이 보였습니다. 제 눈빛에 담긴 편견이 보였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사람의 목숨 앞에서 우월감부터 꺼냈던 겁니다. 30만 명이 집을 잃고 6,800만 명이 지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저는 국적과 편견으로 판단했던 거죠.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렉스, 이 영상을 다큐멘터리에 넣을 생각이에요. 당신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창피한 모습이 세상에 공개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실수를 인정하고 제 변화를 보여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넣으세요. 레일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속죄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대피소 밖을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저는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 해낸 나라였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섰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성장했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고 있었죠. 저는 그걸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한국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고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습니다. 진흙이 손에 묻었지만 그게 이상하게도 위안이 됐습니다. 제가 드디어 현장과 연결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강도현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강도현을 쳐다봤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강도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뭘 알게 됐는데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그리고 당신들이 옳았다는 걸요. 강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도현의 말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강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끝없이 일하고 불평 없이 움직이고요. 강도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이랬습니다. 전쟁 후 폐허였고 전기도 물도 부족했죠.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한국 사람들의 경험이 바로 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강도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가르쳐줘서요. 강도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그저 침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됐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를요. 진정한 연대, 진정한 협력, 진정한 존중. 그게 바로 한국이 아프리카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진심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밤, 저는 브뤼셀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제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문서가 될지도 몰랐죠. 저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코리어 마덜 아퍼레이셔널 리질리언스 인 컴파운드 디제스터즈 한국 모델 복합 재난 속 운영 회복력. 그 제목을 보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초의 정전, 30만 명의 홍수 피해, 6,800만 명의 가뭄 피해, 그리고 강도연의 진흙투성이 손.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는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은 단일 재난이 아니라 복합 재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큰 돈의 약속이 아닙니다. 저는 키보드를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510억 달러와 240억 달러,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정전과 혼란 속에서도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 그것이 진짜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다음 문단을 쓰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아프리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한국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얕봤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고민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국을 얕봤고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부족한 조건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 경험이 바로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전송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면 제 평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죠. 하지만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전송 버튼을요.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정직해진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사무실의 천장은 깨끗했지만 저는 모잠비크 대피소의 낡은 천장이 더 그리웠습니다. 레일라가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남길 한 문장은 뭐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었죠. 한 문장으로 이 모든 경험을 압축할 수 있을까? 제가 배운 것, 제가 느낀 것, 제가 변한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레일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 해낸 나라였습니다. 레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한 번 해냈으니까 다시 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한국이 아프리카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저는 지금 브뤼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모잠비크에 있습니다. 강도현이 배관을 고치던 모습, 레일라가 데이터를 보여주던 눈빛, 주지사가 연설하던 목소리, 아이들이 웃던 모습. 모든 게 생생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짜 현장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저는 숫자만 봤고 보고서만 썼고 회의실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장은 진흙탕이었고 땀이었고 사람들의 울음과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이 규칙적으로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도시, 물이 풍부한 도시, 인프라가 완벽한 도시.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지금도 30초의 정전에 목숨을 걸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도 물 한 방울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가, 강도현 같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강도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분 후 강도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냥 일했을 뿐이라니.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지 강도현은 아마 모를 겁니다. 아니, 알고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지도 모릅니다. 강도현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브뤼셀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싶었죠.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요. 제 남은 경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의실에만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진흙탕을 밟고 땀을 흘리고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강도현처럼 한국팀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브뤼셀의 어느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분수가 있었고 물이 힘차게 솟구쳤습니다. 저는 그 물을 보며 모잠비크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물 한 방울이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물이 그저 장식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분수에 던졌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잠비크의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강도현과 한국팀이 계속 좋은 일을 하기를, 그리고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요. 동전이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레일라였습니다. 렉스, 다큐멘터리 편집 끝났어요. 당신의 변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많은 사람이 당신을 통해 배울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레일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인정하는 용기,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모잠비크의 별이 기억났습니다. 쏟아질 듯 많았던 그 별들이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파이팅. 그 말이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이 계속 좋은 일을 하기를, 아프리카에서, 세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요. 저는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뤼셀 본부에서 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 보고서에 대한 논의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상사들이 앉아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한 상사가 말했습니다. 렉스, 당신 보고서 읽었습니다. 솔직하더군요. 너무 솔직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다른 상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한국 모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현재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회의는 길었지만 결론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유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정직함이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곧바로 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도현 씨, 우리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EU와 한국의 협력 프로젝트요. 강도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잘 됐네요. 현장에서 뵙죠. 저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현장에서요. 제가 이제 있어야 할 곳이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흐렸지만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함께, 강도현과 함께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이번에는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서요. 이번에는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손을 더럽히는 사람으로서요.
저는 알렉산더 렉스 윈터스 46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요. 한번 해낸 나라 한국. 그 나라가 다시 해내는 모습을 저는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남은 인생에서 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